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할 주제는 인도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도는 14억이라는 거대한 인구 규모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친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국가라는 틀로 해석하기에는 그 내부의 다양성과 역동성이 가히 대륙적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시각 자료를 보시면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가 한 손에는 고전적인 연꽃을, 다른 한 손에는 주식 차트가 띄어진 스마트폰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전통과 최첨단 기술, 자본주의가 공존하는 인도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배경에 배치된 고대 사원과 현대적인 마천루의 대비 역시 우리가 마주한 인도의 실체입니다. 전문가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정체성의 미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4억 인구가 만들어내는 이 거대한 미로를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5가지 핵심 코드를 제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날 못을 위한 인도 이야기 그 첫 번째 순서로 인도를 바라보는 기존의 고정관념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인도를 재발견하는 통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라는 국가를 생각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십니까? 흔히 타지마할이나 커리, 발리우드 같은 이미지들을 연상하시겠지만 사실 이것은 인도의 극히 일부분인 북인도의 파편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인도는 단순히 하나의 국가로 규정하기에는 유럽연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인종과 언어, 문화적 다양성을 내포한 문명적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핵심 층위를 통해 인도의 진정한 정체성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북부와 남부의 극명한 지리적, 문화적 시각 차이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 사회를 지탱하는 고유한 메커니즘인 카스트와 자티의 구조를 살펴볼 것이며, 세 번째는 22개의 공용어가 공존하는 언어적 복합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 특유의 세속주의가 지닌 역설과 종교적 배경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요소가 어떻게 융합되고 진화하여 현재의 하이브리드한 인도적 특성을 형성했는지 고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던 하나의 인도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그 속에 감춰진 복층적인 정체성의 비밀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도의 지형적 특징이 문명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도 대륙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빈디아 산맥은 단순히 지리적인 경계를 넘어 인도를 전혀 다른 2개의 역사적 흐름으로 갈라놓은 결정적인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도의 위쪽, 북인도를 보시겠습니다. 이곳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역동적인 용광로입니다. 북인도는 아리안족부터 페르시아, 그리고 무굴 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외세의 침입과 융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이슬람 문화와 힌두 문화가 복합적으로 얽힌 변화무쌍한 문화적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산맥 아래의 남인도는 오래된 보물창고라고 불립니다. 험준한 빈디아 산맥이 거대한 천연 방벽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외세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드라비다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정통 힌두교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빈디아 산맥은 단순한 산줄기가 아니라 인도의 역사를 지탱해온 거대한 지리적 방파제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분절성이 오늘날 인도라는 거대 국가 안에 공존하는 2개의 서로 다른 문명적 정체성을 형성한 핵심 동력이 되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인도의 지역적 다양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북인도와 남인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하나의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실질적인 차이는 서울과 부산 같은 방언 수준을 넘어 한국어와 영어만큼이나 근본적인 뿌리부터 다릅니다. 먼저 왼쪽의 북인도를 보시면 이곳은 밀 중심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난이나 로티를 걸쭉한 터리와 함께 즐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언어적으로는 산스크리트어에 기반을 둔 인도 아리안 어족에 속하며 우리가 흔히 아는 화려한 힌디어 기반의 볼리우드 영화 산업이
이곳을 상징합니다. 반면 오른쪽의 남인도는 우리와 유사한 쌀 문화권입니다. 도사나 이드리와 같은 메뉴를 묽은 쌈바와 곁들여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언어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타미러나 텔루그어 같은 드라비다 어족을 사용하며 인사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영화 RRR에서 볼 수 있듯이 톨리우드나 콜리후드라 빌리는 남인도만의 독자적이고 강력한 문화적 고유성이 급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처럼 인도 시장을 분석할 때는 북부와 남부를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별개의 경제 블록으로 접근하는 전략적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1세기 인도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수천 년간 누적된 역사적 차이가 문화전쟁이라는 이름의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문화적 이질성이 오늘날 국가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씨앗이 된 것입니다. 가장 첨예한 대립영상은 언어전쟁에서 나타납니다. 중앙정부는 국가적 정체성 강화를 명분으로 힌디어의 공용어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나 남인도 지역은 이를 자신들의 고유한 언어 체계를 파괴하려는 문화적 침략으로 규정하며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 지형의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BJP가 장악한 북부와 달리 남부는 지역 정당들이 강력한 지지 기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획일화 정책에 맞서고 있습니다. 결국 남인도 사람들에게 힌디어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드라비다 정체성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자 문화적 생존권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현대 정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뿌리 깊은 문화적 갈등 구조를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흔히 인도 사회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로 브라만, 크샤트리아와 같은 4대 계급, 즉 바르나를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것은 고대 경전에 근거한 이론적인 틀일 뿐입니다. 실제 인도인들의 삶과 사회 구조를 지배하는 실체는 슬라이드 중앙에 복잡한 네트워크처럼 얽혀있는 자티입니다. 바르나가 추상적인 계층의 분류라면 자티는 직업과 혈연을 기반으로 한 수천 개의 구체적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화면 우측의 네트워크망이 보여주듯 실제 인도 사회는 이 자티들이 촘촘하게 연결된 거대한 유기체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규칙은 인도인의 성씨가 곧 그 사람의 자티와 직업,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대변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인도 사회의 역동성과 비즈니스 환경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적인 4계급의 틀에서 벗어나 실제 작동 기제인 이 자티 시스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는 법적으로는 폐지되었으나 현대 인도의 실질적인 삶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혼 시장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된 온라인 중매 사이트에서도 같은 자티인지를 확인하는 필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현대적인 연애보다 가문과 자티의 결합을 우선시하는 관습은 디지털 환경에서도 곤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의 영향력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카스트는 표를 집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이른바 보트뱅크로 작용합니다. 정치인들은 특정 자티의 권익을 대변하며 표를 거래하고 이는 인도의 선거공학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절대적인 변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전반의 구조를 살펴보면 카스트적 위계는 힌두교를 넘어 이슬람교와 기독교 공동체 내부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는 카스트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 인도 사회 전체의 문화적 유전자로 뿌리박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현대 인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라는 표면 아래에서 실질적으로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카스트의 역동성을 반드시 통찰해야 합니다. 8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인도의 할당제, 즉 레저베이션 폴리시가 초래한 역설적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할당제는 수천 년간 이어진 카스트 차별을 보상하기 위해 하위 카스트에게 공무원 임용이나 대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평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이 제도는 현재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시각재료를 보시면 일반 경쟁 부문은 극심한 병목 현상을 보이는 반면 할당 경쟁 부문은 오히려 혜택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이슈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크리미 레이어 문제입니다. 이미 할당제의 혜택을 받아 경제적, 사회적으로 성공한 상류층이 그 혜택을 독점하면서 정작 가장 큰 도움이 필요한 하위 계층의 빈민들은 제도 밖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둘째는 사회적 갈등의 양상입니다. 할당 혜택을 받기 위해 역설적으로 자신의 집단이 더 낙후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 할당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려는 포퓰리즘적 접근은 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사회적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회 정의를 위해 시작된 제도가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인도의 국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이 힌디어를 떠올리시겠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인도의 국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도 헌법은 특정 언어를 국가를 대표하는 유일한 국어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힌디어와 영어는 행정 편의를 위한 공용어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화면 왼쪽의 200루피 지폐를 보시면 이러한 인도의 언어적 특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지폐 한 장에 무려 15개에서 17개에 달하는 다양한 언어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인도 헌법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22개의 지정 언어 중 일부로 국가가 각 지역의 언어적 자율성과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인도는 단일 언어로 국가를 통일하려 하기보다 수많은 언어가 공존하는 다양성 그 자체를 연방의 정체성이자 힘의 원천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인도라는 거대 연방을 유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의 사회 정치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인 언어와 지역 경계의 상관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지도는 인도의 주 경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도는 1956년 국가 재편성법을 통해 사용 언어를 기준으로 각 주의 경계를 확정했습니다. 이는 인도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면서도 각 지역의 고유한 언어적 정체성을 공적으로 인정한 결정적인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저에는 내 모국어가 사라지면 내 민족과 정체성도 사라진다는 실존적인 위기의식과 자존심이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남인도 지역의 반힌디어 정서입니다. 전문가 여러분께서 유의하셔야 할 점은 남인도인들이 북인도 중심의 힌디어 공용화에 저항하는 이유가 단순히 소통의 불편함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문화적 독립운동에 가까운 성격을 띱니다. 결론적으로 인도의 주 경계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선이 아니라 각 민족의 자존심이 투영된 언어적 국경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나 정책적 접근을 할 때는 이 선이 지닌 무게와 그 뒤에 숨겨진 정체성의 정치를 반드시 통찰력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슬라이드 11에서는 하나의 국가 내에 여러 개의 법 체계가 공존하며 발생하는 세속주의의 딜레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흔히 허구에서 정의하는 세속주의가 종교와 정치의 엄격한 분리를 의미한다면 인도의 세속주의는 모든 종교를 국가가 등가적으로 존중하고 보호하는 포용적 태도를 취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법 집행 과정에서 독특한 현상을 만들어내는데 바로 종교별 민법인 퍼스널 로의 존재입니다. 화면 우측의 이미지처럼 힌두법, 샤리아법, 기독교법이 각기 독립적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결혼, 이혼, 상속과 같은 가족법은 국가의 통일된 법전이 아닌 각 개인의 종교적 율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원칙인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와 충돌하며 소속 종교에 따라 법 적용의 불평등이 발생하는 구조적 한계를 낳습니다. 결국 이러한 다원적 법 체계를 어떻게 통합하고 평등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가 현대 인도 세속주의가 마주한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5년 발생한 샤 바노 사건은
인도의 현대사에서 세속주의와 종교적 자율성, 그리고 여성 인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국가적 모순을 폭발시킨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62세의 무슬림 여성 샤 바노가 이혼 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인도 대법원은 보편적 인권과 헌법적 가치를 우선하여 샤 바노의 손을 들어주는 진보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즉각적인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슬림 보수 세력은 이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종교적 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정치권의 대응입니다. 당시 라지브 간디 정부는 무슬림 사회의 표신 이탈을 우려해 대법원의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법안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국가 권력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어렵게 쟁취한 여성 인권이 다시금 후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은 종교 집단의 압력이 어떻게 헌법적 가치를 압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인도의 세속주의가 가진 내재적 취약성과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적 변곡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21세기 인도의 사회적, 법적 지형에서 가장 논쟁적인 사안 중 하나인 통일민법, 즉 UCC에 관한 것입니다. 유니폼 11코드는 종교나 공동체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에게 동일한 민법을 적용하자는 구상으로 현재 인도의 가장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습니다. 화면 중앙의 저울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문제는 매우 첨예한 가치들의 충돌을 상징합니다. 한쪽 접시에는 종교적 자유와 공동체의 정체성이, 다른 한쪽에는 성평등과 국가적 통합이라는 가치가 놓여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찬성 측인 여성단체와 힌두 민족주의 진영은 성평등 구현과 진정한 국가 통합을 위해 통일민법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각 종교별 관습법이 여성의 권리를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현실을 타파하고 근대 국가로서 모든 국민이 단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슬람을 비롯한 소수 종교 단체들은 이를 소수 종교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통일민법이 다수자의 가치를 강요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다원주의적 가치를 훼손하는 정치적 음모라고 비판합니다. 결론적으로 UCC는 단순한 법제 정비 차원을 넘어 인도의 세속주의와 민족주의, 그리고 소수자 보호라는 복합적인 과제가 얽혀있는 중대한 사회적 시험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도의 독특한 언어적 현상인 힝글리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힝글리시는 단순한 혼성어가 아니라 식민지 시대의 잔재였던 언어를 자신들만의 무기로 재탄생시킨 문화적 혼종성의 결과물입니다. 먼저 하단의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드 스위칭입니다. 인도인들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힌디어와 영어를 자유자재로 섞어 사용하며 소통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슬라이드 중앙에 제시된 프리폰이라는 단어처럼 영미권 문법에 얽밀이지 않고 필요에 따라 단어를 변형하거나 새롭게 창조하는 실용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힝글리시의 사회적 기능입니다. 수많은 공용어가 존재하는 인도에서 영어는 특정 지역색을 띠지 않는 중립적인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힝글리시는 피식민지의 언어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변주하여 인도의 현대적 정체성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양성은 흔히 혼란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인도에게 있어 다양성은 그 자체가 본질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인도를 하나의 단일한 기준으로 규정하려 하기보다 화면에 제시된 5가지 층위에서 발생하는 복합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인도는 남부와 북부 사이에 거대한 환경적 차이를 안고 있으며
사회 구조 측면에서 카스트는 단순한 차별의 기제를 넘어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고유의 사회적 위계이자 네트워크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측면에서는 22개의 공용어가 공존하며 언어적 경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로 연결됩니다. 또한 법 체계에서는 각 종교별 정의와 국가적 세속주의가 충돌하면서도 공존하는 독특한 역설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는 끊임없이 섞이고 진화하는 융합, 즉 하이브리디티를 그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모순과 파편화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국가적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을 부정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끊임없이 섞이며 공존하는 법을 역사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도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불편한 다양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인도의 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고 다층적인 정체성의 토대 위에서 인도는 어떻게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구체적인 성장 동력과 메커니즘은 이어지는 파트 2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